네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수유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입든 상관없는데 우리 손주 앞에서는 제대로 입어야지. 손주가 뭘 배우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 닥쳐.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젖을 물리고 있는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집안이 참견은 하네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날 밤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 알아보자.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결혼식 날 받았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 깎지 마. 넌 그냥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행복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정민준 씨를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사람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생각만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검소하게 사신 우리 부모님을 존경스럽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면 가슴이 뛰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 그렇듯이 저도 앞뒤 가리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착각이라는 걸 몰랐어요. 프로포즈는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내며 청혼했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행복하게만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가상견례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을 처음 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게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될 윤정숙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아버지 직업, 어머니 출신,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이시군요. 안정적이긴 하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게 다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어요. 결혼 준비는 더 힘들었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는 날 어머니와 저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정성껏 물건들을 골랐어요. 우리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복, 구두, 시계 하나하나 고르면서 어머니는 여러 번 가격표를 확인하셨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단을 전달하러 간 날 시댁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이 높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예단 상자를 펼쳐 보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백화점 세일 상품이야?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걸? 그녀의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예단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런 걸로 혼수를 하면 어떡하니? 됐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가 가차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 말투에는 우리를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연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행복해야 할 제 얼굴이 어딘가 창백해 보였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괜찮아요, 예뻐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계셨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고 저희 쪽 하객들은 소박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쪽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결혼식 비용 대부분 부담했어요. 뭐, 요즘 세상에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그래? 신부집이 그렇게 어려운가? 재벌집 아들이 왜 그런 집 딸을?
귓속으로 파고드는 그 소리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부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간신히 버텼어요. 식장으로 들어가는 버질로드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양옆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어요. 소연아, 고개 들어. 당당하게.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쁘다. 그 한마디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또다시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출을 받으며 웃음을 지었지만 제게 건넨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소연아,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밖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일 없게 조심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잘 말씀드려. 괜히 우리 집에 부담 주는 일 없게. 우리 아들 잘 모시기만 하면 돼. 알았지? 시어머니가 가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 씨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래.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도 미안해하는 눈빛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집안 규칙을 일러주셨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지시하시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은 며느리가 아침밥을 챙기는 게 전통이야.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님 오시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잠든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살던 친정집은 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혼 반지는 제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고 제 이름 옆에는 정민준의 아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시간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민준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며 저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끝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손님이 오시니까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닦으라고요. 부엌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시아버지가 드시는 나물 반찬, 민준 씨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쌀을 씻으며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는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매일 이렇게 일어나 일을 해야 했어요. 손이 시린데도 찬물에 쌀을 씻어야 했고 졸린 눈을 비비며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내려오셨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시고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 반찬 하나하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나물 색깔이 어둡네. 찌개 간이 좀 싱거운 것 같고 계란말이 모양도 울퉁불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돈도 못 가져온 주제에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각자 할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시아버지는 회사로, 민준 씨도 출근 준비를 하고요. 민준 씨가 나가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쥐어주는 그 손길에서 저는 위로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장갑을 낀 손으로 선반을 쓸어내렸습니다. 장갑에 먼지가 묻어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먼지 묻은 장갑을 제 눈앞에 들이대셨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청소도 제대로 못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비난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시 닦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사다리에 올라가 높은 곳까지 손을 뻗어 먼지를 털어냈어요.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검사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고작 2달 전만 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지쳐 보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저를 다그쳤어요. 손님 접대는 집안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야. 실수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과일은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차는 어느 찻잔에 따라야 하는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차와 과일을 날랐어요.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최근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파리에서 산 명품 가방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 다음 달에는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은 감탄하며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소연아, 이리 와봐.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저를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좀 서툴긴 한데 열심히는 해요. 집안이 원래 검소하게 살아서 이런 걸 처음 접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손님들은 아,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만 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까지 저를 낮추셨어요. 교양 있고 우아한 척 하시면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그 모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전날 시댁은 분주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큰 명절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을 몇 가지 부쳐야 하는지,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하는지, 탕국은 몇 시까지 끓여야 하는지,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갈비찜, 잡채, 손님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부엌에 들어와 제가 하는 일을 확인하셨습니다. 파 써는 게 너무 굵어. 고기 양념이 부족한 것 같고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네. 시어머니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건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칼로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도마 위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못해?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이 모양이야? 반창고 하나 건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상처가 더 쓰라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휴지로 손가락을 감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어요. 통증을 참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을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비싼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어느 집 딸이에요? 친정이 어디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시어머니께 무언가 속삭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친정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뭐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치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친척들이 다 돌아가시고 시댁 식구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자 민준 씨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민준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더니 손가락에 감긴 휴지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 다친 거야? 왜 말을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구급상자를 꺼내 제 손을 치료해줬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아프지? 민준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밤중에 민준 씨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물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어요. 힘들지? 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미안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제 곁에 있어 주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앓고 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나른했고 냄새에도 유난히 민감해졌어요.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할 때면 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을 씻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생리가 언제였지? 달력을 확인해 보니 이미 보름이 넘게 지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민준 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준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하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떨리는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줬습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증상을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린다고, 몸이 나른하다고, 생리가 늦어졌다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실에서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었어요. 차가운 젤리가 배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시며 무언가를 설명하셨지만 떨리는 마음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옆에서 민준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민준 씨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믿을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준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사이에 생긴 작은 생명, 우리 둘만의 아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무슨 고마워요? 우리 둘의 아기잖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어요. 당신과 아기,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지, 아기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민준 씨가 제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한테는 절대 서러운 일 없게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제가 겪은 것 같은 일은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민준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제게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주라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제 미소는 굳어졌습니다. 조리원은 당연히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급으로 가야지. 우리 손주인데 아무데나 갈 순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뭘 알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손주는 우리 집안의 대를 잇는 아이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건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기인데, 제가 낳을 아기인데 왜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는 걸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낼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어느 조리원으로 갈 건지, 얼마짜리 패키지로 할 건지, 심지어 출산 선물로 뭘 받을 건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제 의견은 끝까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네들끼리 결정하고 저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좀 그래. 나중에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요.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말씀은
곧 법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주셨지만 그 안에는 늘 감시의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어요. 배가 조이는 것 같은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 씨를 깨워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비명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옆에 있어줬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 목소리가 천사처럼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눈을 꼭 감은 채 작게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제 뱃속에 있었다니.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건강하게 나와줘서. 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할게.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조리원은 정말 화려했어요. 로비부터 고급스러웠고 복도는 호텔처럼 넓었습니다. 다른 산모들도 모두 우아한 옷차림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위축됐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방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네가 평생 벌어도 못 올 곳이야. 우리 손주 덕분에 이런 데 와보는 거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인지 무시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조리원 첫날 오후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복도를 걸으셨어요. 다른 산모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이런데 처음이라 좀 어색해하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산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처음이시구나.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네, 뭐. 원래 살던 데가 좀 그래서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우리가 다 준비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 출신을 깎아내리고 계셨어요. 다른 산모들 앞에서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산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무시하는 듯한 표정, 호기심 가득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에 앉아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엄마라서 시댁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엄마라서요.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꼭 지키겠다고요. 아들에게만은 서러운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강해질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짐이 제 안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제 품 안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조리원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리원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옆에서 아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고 있는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첫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조리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방문이 열렸어요. 손주 보러 왔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러 오시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10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아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아기에게로 갔어요. 손주를 보는 그 눈빛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손주 잘 잤니? 할머니가 왔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의 그 눈빛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기를 한참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수유는 제대로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맞춰서 하고 있는 거야? 아기가 배고파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네, 3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청소는 했어? 여기가 얼마나 비싼 곳인데 지저분하게 쓰면 어떡해. 그녀의 눈빛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어요. 저는 침대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조리원이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여긴 네가 쉬라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청소를 왜 내가 해? 창피하게. 시어머니의 말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청소를 해도 뭐라 하시고 안 해도 뭐라 하실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올감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안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이 집안의 대를 잇는 아이인지 잘 키워야 한다는 둥. 저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시어머니께서 나가셨어요.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른 산모들이 복도를 걸었어요. 저는 방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아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조리원에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어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잠깐 들렀다가 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6시쯤 민준 씨가 왔어요. 아들을 보는 민준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민준 씨가 아들을 안으며 행복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은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1시간도 안 되어 나갔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일 열심히 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울어서 젖을 물렸어요. 고요한 밤, 아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오셨다고 했어요. 손주 자랑을 실컷 했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어요. 수유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젖을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그 옷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어요. 수유복이 그게 뭐야? 우리 손주 앞에서 그런 걸 입고 있어?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이게 편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보기 흉하잖아.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걸 입고 있으면 어떡해? 체면이 있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유복은 모든 산모들이 입는 거였습니다. 편하게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고 만든 옷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입든 상관없는데 우리 손주 앞에서는 제대로 입어야지. 손주가 뭘 배우겠어? 시어머니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입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대꾸라니요? 저는 그저 사과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찰싹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저를, 젖을 물리고 있는 저를 때린 거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신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걷던 부모님께서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안을 보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뺨을 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 평생 들어본 아버지 목소리 중 가장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훈육이죠, 훈육. 우리 집 며느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훈육? 아기 안고 있는 산모를 때리는 게 훈육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집안이 참견은 하네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릴 우습게 봤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제 당신네 집안이 어떤 곳인지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이 번뜩였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두고 보세요. 건드린 건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의 피예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손으로 제 뺨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습니다. 아프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아버지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참고 사신 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를 안아보셨어요. 우리 손주, 예쁘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부모님께서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복도로 나가시며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그 집안 사람들 좀 알아봐야겠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무언가가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저를 조금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리원의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리원에서 시댁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의 감시는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주는 잘 잤어?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늘 손주였어요. 저에 대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수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기가 우는 건 내가 제대로 못 먹여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방 청소는 했어? 조리원에서 왔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소연아, 오늘 저녁에 친정 집에 올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했어요. 네, 엄마. 갈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올게요. 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셔서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친정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맨날 친정만 가려고 하네. 우리 손주 데리고 나가지는 마.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들을 안고 친정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겁고 단단하고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소연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안아보시더니 옆방에 눕히러 가셨어요. 다시 돌아온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친정집 거실에는 저희 셋만 남았어요. 소연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조리원에서 본 그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소연아.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저 사람들은 더 심하게 굴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소연아, 우리가 내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말이야,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럼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국가정보 쪽에서 일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신분을 밝히고 살 수 없는 일이었지. 저는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조용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그래서 그냥 은퇴한 공무원이라고만 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한테도 친척들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어머니의 눈빛이 조용했지만 예리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을 넘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정부에서 은밀하게 비리를 파는 일을 많이 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의 뒷면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건 절대 잊히지 않아.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던 부모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든든한 것이 제 뒤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알아볼 거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나온다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 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조용히 철저하게 할 거니까.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차를 끓여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반쯤 열린 서재 문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오랜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한영호. 그의 목소리에 익숙한 권위가 묻어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 하나 알아봐야 하는데. 정태식. 서울 강남에 사는 재벌가야. 그쪽 라인에서 어떤 평판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고맙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부탁해.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게.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뒷모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지냈어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신혼 때도 그랬지만 넌 정말 꼼꼼하지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친정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시집 온 사람이 친정만 들락날락하면 꼴이 뭐야. 하지만 친정에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용히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재 불이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소연아, 잠깐 들어와 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친정집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출력된 문서들, 사진들, 그리고 무언가를 적어 놓은 메모들. 저는 그것들을 보며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제가 물었습니다. 내 시댁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정태식.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지. 하지만 뒤로는 전혀 다르더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더럽기 짝이 없어. 아버지가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뇌물, 로비, 비자금, 탈세, 전부 다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이건 정부 관계자들한테 준 뇌물 목록이야. 이건 비자금 조성 내역.
이건 해외 계좌 정보. 어머니의 설명이 정확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체면을 차리고 교양 있는 척하던 시댁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일할 때 이런 비리를 많이 팠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동료들이 아직 현직에 있고 그쪽 라인에서 조용히 알아봐줬지. 그리고 이런 건 한번 시작하면 꼬리가 잡혀. 하나를 찾으면 둘이 나오고 둘을 찾으면 셋이 나와. 아버지의 목소리에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모아두는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모을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에 공개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론사에도 흘리고 검찰에도 제보할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식 루트로. 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시댁을 무너뜨리려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 민준 씨는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 씨는 직접 연루되지 않았어. 아버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어. 민준 씨는 깨끗해.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너희 부부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시댁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어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내 딸이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과거를 꺼내야 할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는 데 쓴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친정집 서재의 서류는 점점 더 쌓여갔어요.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옷 입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혀를 찼어요. 애가 춥게 입혀놨잖아. 어느 날 저녁 친정에 들렀다가 서재문 앞에 서서 안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집안 우리가 다 들여다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야. 그때 한 번에 끝낼 거야. 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시작이네. 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모님이 정말로 시댁을 무너뜨리려 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요. 그날 밤 시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댁방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시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댁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시댁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댁에서의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돌보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정에 가면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참고 견뎌야 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지 않냐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들로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기다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보시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집어 드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집어보셨어요. 이것도 싱겁고 저것도 맛이 없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가 차린 반찬 접시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접시가 식탁 위를 미끄러지며 가장자리까지 밀려갔어요. 접시 안에 음식이 흐트러졌습니다. 이게 밥이야?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밥이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그저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근본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른 척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식탁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민준 씨를 봤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어머니,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아내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뭐? 시어머니가 민준 씨를 쏘아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아이 엄마입니다. 민준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발 아내한테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 민준 씨는 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듯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어미야.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나한테 이래?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준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한테 무슨 말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아버지도 보셨잖아요. 민준 씨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탁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부모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복도에 서서 식탁을 보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소연이한테 연락을 계속했는데 받지 않아서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들어왔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식탁을 보고 계셨습니다. 밀려난 음식 접시, 창백한 제 얼굴, 제 앞에 선 민준 씨, 그리고 벌떡 일어선 시어머니를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기색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들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지. 준비를 했을 텐데요. 준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준비는 충분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식탁 위를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밀려난 음식 접시에서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밀어내실 만큼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요. 실수요?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조리원에서도 실수로 우리 딸 뺨을 때리셨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봤어요. 민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훈육이요? 아버지가 되물으셨습니다. 아기 안고 있는 산모를 때리는 게 훈육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건 뭡니까? 음식을 밀어내고 강아지 밥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요. 화가 나셨군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사돈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우리 딸이 맞고 모욕당하는 게 집안일입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보시죠. 당신네가 우리 딸한테 뭘 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보셨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아빠.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한 걸음 더 나오셨습니다. 손주는 보러 왔지만 이 집 분위기를 보니 더 있고 싶지 않네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어머니의 말에 무언가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럼 저쪽 방에 손주가 있으니 보고 가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부모님께서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리원에서 본 것만이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먼 곳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아버지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 손주를 안아보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웃으시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주를 안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딸한테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됐어.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일 시작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모욕, 민준 씨가 제 앞에 서주었던 것, 부모님의 차가운 눈빛,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그 눈빛, 그 목소리에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거실에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없었던 복수를 부모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요. 시댁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저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모두를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끝이 보였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후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다 마주쳐도 그저 차갑게 쳐다보기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식탁에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큰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젖을 물리며 TV를 켜놓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앵커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재벌가 일가의 뇌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정태식 씨와 그 가족들이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태식 씨 일가는 지난 10년간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계속 설명했어요. 비자금 조성과 해외 계좌 은닉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이었어요. 정말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거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TV 앞에 서 계셨어요. 두 분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떨어뜨린 채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진정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시아버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관련 자료들이 제보자로부터 검찰에 전달됐으며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현관을 막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날 하루 시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친척들, 사업 관계자들, 지인들 모두가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저녁 뉴스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금액, 받은 사람들의 직함, 심지어 해외 계좌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화장이 번져 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줄이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시댁 이야기를 다뤘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보도됐습니다. 탈세, 비자금 로비. 끝이 없었어요. 시댁 대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택배 기사도 집 앞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어요. 변호사들과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내 부모가 한 거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 부모가 도대체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한 거야?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가져온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 맞지? 내가 뭔가 알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리원 일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 씨가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아내를 놔주세요. 비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제가 상관할 일입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 아내예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밀쳤습니다. 내 아내.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저 여자 부모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는데도 내 아내야? 그렇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선을 넘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조리원에서 아내를 때렸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집에서도 매일 모욕하셨고요. 음식을 밀어내고 개밥이라고 하셨죠. 친정 부모님까지 근본 없다고 하셨고요.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 씨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끝났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힘이 빠져 있었어요. 민준 씨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방 밖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다른 데 나가서 살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결정타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아버지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정태식 씨 댁 맞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검찰입니다. 서류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환장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출석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재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류를 시어머니께 건네셨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환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찰 소환장이라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발송한 메시지입니다. 출석 요구 안내. 시어머니의 휴대폰에도 소환장이 온 거였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민준 씨가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시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아들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여. 곧 우리도 자유로워질 거야. 그날 밤 시댁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후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주 검찰청을 오갔어요. 변호사들이 동행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2차례 소환을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에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시댁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뉴스를 켰어요. 정태식 씨 일가의 비리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조성된 비자금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계좌에 은닉된 자산도 상당하며 금융당국은 이미 계좌 동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도 함께요. 저는 아들을 안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시던 것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들 똑같이 하는데 로비도 하고 뇌물도 주고 왜 우리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명품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가방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가 소용있어?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금융감독원입니다. 한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산 동결 통보 및 압류 절차 진행차 왔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계좌 모두 동결 및 압류 대상입니다. 명품, 귀금속 등 동산도 포함됩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압류요? 네. 남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산 거라고요. 명의가 정태식 씨 또는 그 배우자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널린 명품 가방들, 벽에 걸린 그림들, 값비싼 가구들 하나하나를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 거야. 내 인생이라고. 직원 중 한 명이 거실의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압류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나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내가 모은 거예요. 그 가방 하나 사려고 얼마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껴 들렸어요. 하지만 직원은 개의치 않고 가방을 투명 비닐에 담았습니다. 2층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손주 방이에요. 아기가 자는 곳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절차상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로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태식 씨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리 의혹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거래처 이탈로 자금난을 겪다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정태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TV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끝났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우리 집안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변호사가 급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모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회장님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어난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법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빨간 봉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던 벽은 하얗게 비었고 명품 가구들이 있던 자리에는 먼지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명품 옷들, 가방들, 구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 옷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모은 것들 다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손이 텅 빈 옷장을 더듬었어요. 화장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보석함이 있던 자리는 텅 비었어요. 시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야? 시어머니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고? 시어머니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방을 둘러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시댁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시어머니 혼자 앉아 계셨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보.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가요. 그날 밤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아들 옷까지, 저희 부부 옷 몇 벌, 그리고 소중한 것들 몇 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가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 삶을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내가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이제 뭐가 남았어. 남편은 감옥에 가고 재산은 다 압류당하고 명품도 돈도 명예도 다 사라졌어. 이 큰 집에 이제 나 혼자 남았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건강하세요. 저희는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서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텅 빈 집 앞에 홀로 선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준비됐어? 민준 씨가 물었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작은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시댁집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부모님께서 가구도 다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어머니께서 부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기본적인 살림은 다 준비해 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식재료도 채워놨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괜찮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넌 더 이상 아무것도 참을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손주를 안으신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우리가 연 건 지옥문이 아니었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봤습니다. 정의의 문이었지. 아버지께서 손주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문 앞에서 우리 딸은 다시 태어났어. 민준 씨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지. 그날 저녁 저희 5 식구는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화려한 요리도 비싼 그릇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현관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소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게 최고의 복수니까. 네, 아빠.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댁에서는 늘 긴장하고 불안했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댁의 횡포도 시어머니의 모욕도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나날들도 모두 끝났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연 것은 지옥문이 아니었어요. 정의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삶으로 걸어 나왔어요. 시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업자득이었어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던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고통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가요. 정의의 문 앞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